그 당시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이런 운동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운동권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운동권은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공부를 갖다가 했던 겁니다. 때로는 졸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제적을 당하거나 뭐 감옥 가서 제적당하고 뭐 이런 거는 영광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들의 평균 학력이 중졸 고졸쯤 됐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지식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 1학년 때 제일 많이 봤던 책 중에 한 권이 민중과 지식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원상 씨가 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 1학년짜리가 지식인 행사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그걸 갖다가 졸업을 했고 우리가 대학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들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 그 생각 들렸어요. 아버지 내 말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20대 초반에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가짜죠 사실. 근데 저희 세대는 이제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 저희는 그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될 어떤 약자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뒷물길로서 그냥 앞물길을 갖다 밀어내면서 이제 간다. 빨리 그냥 치워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20대 어떤 초반 중반에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공안 사건이 터지는데 무슨 20대 무슨 당의 수괴들이 막 나왔어요. 20대 중반에 뭐 ML당이니 뭐 민혁당이니 뭐 이러저러한.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청년들은 아마 스스로를 갖다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될 어떤 존재, 마치 여성 또는 어떤 장애인처럼 스스로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사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청년들은 저는 그렇게 보호받고 배려받고 해야 될 어떤 약자라는 의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지식인이라 생각을 했고 뭐 이거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느냐 하면은 참 불행하게도 저희한테는 복음 아닌 복음이 사실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스 레닌주의하고 주체사상이에요. 자, 그걸로 또 이렇게 이런 거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영접을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눈에 이제 힘이 들어가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제 막스 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이 얼마나 후진 사상입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벌써 이제 그걸 갖다 벗어났습니다만은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때의 어떤 마치 그리스 유적 비슷합니다. 그리스 유적이 보면 지금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잖아요. 지붕 다 날아가 버렸어요. 기둥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초석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초석 몇 개, 기둥 몇 개,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막연한 반미 정서, 그 다음에 반자본 정서, 친노동, 그 다음에 어떤 북한에 대한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저쪽은 항일 투쟁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지 그래도 뭐 민족 자존을 갖다가 말하면 지키고 자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약간의 이제 열등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를테면 이러한 정서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유적처럼 남아있는 그런 기둥들입니다. 원래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상 이론은 저희가 집단적인 학습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체 과정은 완전히 불풀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찰을 갖다가 한 사람들은 그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면 풍화됩니다. 다 날아가요. 그런데 막연한 정서가 남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이게 이른바 X86세대라 그러죠. 그 86세대들의 평균적인 열심히 했던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운동 뒤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이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는 권력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이걸 갖다 분위기를 잡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 사람들이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불행의 씨앗이다. 거대한 씨앗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이 싼 똥이에요. 그 똥을 치우려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갖다 사회이전연구소라는 걸 하는데 그 똥이 너무나 지독해가지고 이게 잘 치워지지가 사실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 확실한 거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마 진보 정의를 파는 쪽에 어떤 청년들의 눈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복음이 사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386 세대가 그때 싼 똥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투쟁이고 노동이 못 사는 거, 일자리 문제, 격차 문제 이런 거는 자본이 많이 쳐넣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는 기본적으로 친일 부역 세력의 후손들이고 친자본이고 부자편이고 친기업이고 막 이러저러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보는 그 반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반면에 이제 아마 보수 동네의 어떤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보 이건 아닌데.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이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모르긴 해도 진보 청년들하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어떤 이렇게 자유를 갖다가 숭상하고 스스로 또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하고 논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러저런 문제를 넣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월등히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기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세. 그 기세는 아마 그쪽을 갖다 압도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요 강의를 갖다가 하는 목적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그 이른바 복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복음입니다. 정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강령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불행하게도 신학생들은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신학을 뭐라 그럴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공부 안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목회를 할까, 사역을 할까, 이거를 갖다 고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 내지 정당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된 복음 내지 강령 있잖아요. 이것이 있고 나머지 어떻게 하면 이걸 현실에 적용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강령이 있잖아요. 또는 이 복음, 이 부분이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사실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어떤 문제이면서 동시에 특히 어떤 이 자유 개방, 그 다음에 뭐 보수, 이걸 갖다 추구하는 어떤 정치 집단들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신수단식 모시듯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은 그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직된 이른바 지배추구적인 이익 집단들하고 광고한 스크럽을 갖다가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은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있는 거고요. 시대착오적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은 단단히 뭉쳐져 있고 확신도 있고, 그리고 거대한 이익 집단들하고 강고한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큰 위기의 어떤 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제가 쓴 책 여러 책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에 사는 청년들이 이런 체제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어떤 이 기계 내지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한국 정치 최대 문제는 하나는 공심의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강령의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덕성, 뒤에 거는 지성입니다. 공심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 대의를 갖다가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뭐 윤리 강의를 갖다 해서 뭐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두고 제가 오늘은 어떤 지성의 문제, 즉 강령의 문제를 갖다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국가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강령을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도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국가 플랫폼은 바로 헌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헌법에서 기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어떤 뭐 정책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인사 예산 규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주르륵 빠져나오고 그럼 당연히 이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회는 부동의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저기 자동차 회사에서는 엔진 미션을 갖다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위에 이제 껍데기는 자유롭게 갖다 붙여요. 근데 아마 저는 자동차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플랫폼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저기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을 것 같아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운영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윈도우하고 그죠? 맥 또는 아이폰, iOS, 지금 안드로이드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운영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붙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정당의 강령도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미션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뭐 운영체도 플랫폼이고, 그 외 플랫폼을 갖다 쓰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 기본 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위에서 다양한 어떤 변주 내지는 변형이 가능한 어떤 거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어떤 강령들이, 정당의 강령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당에서 당대표 또는 어떤 국회의원 또는 뭐 당원을 하는 사람 치고 강령 읽어봤다는 사람을 별로 못 봤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기 자유한국당 강령 읽어보신 분? 야, 훌륭합니다. 그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해요. 사실 자유한국당 강령이 제일 짧습니다, 사실은. 땅의 강령은 상당히 긴데, 자, 저기 이제 자유한국당의 강령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사명 이래놓고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와 국민 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을 조화, 공동체 정치과 국민 통합 지향, 긍정한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치,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저기서 어떠한 정책이 있잖아요. 그죠? 정책 패키지를 갖다가 끌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령으로부터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아니면 불평등 양극화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개혁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 여기서는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매저 칼을 갖다가 일본도입니다. 일본도를 갖다가 저 나왔냐면 내가 자유한국당 강령을 갖다 난도질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일본도를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쇳덩어리를 갖다가 쳐가지고 쭉 폈다가 접습니다. 또 때려가지고 또 폈다가 또 접어요. 또 때려서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수십 번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아래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미세한 어떤 그것들이 접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있고요. 철학의 세계관,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강령이라고 하면은 요 철학하고 정책, 그 다음에 이슈 대응, 즉 현실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이 철학으로, 철학에서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이게 왔다 갔다 수십 분을 갖다 가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정년이 돼야 비로소 저 일본도처럼 어떤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강령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 대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모순적인 말 투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쪽은 자유한국당 강령은 좀 나은 편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철학적 원칙을 갖다가 제대로 세수를 해놨거든요, 이게. 그런데 철학적
원칙 갖고 철학적 원칙이 없으면은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없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만 갖고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지금 진보,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대착오적 보험이 있습니다. 문정부가 이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했던 정책을 쫙 뜯어보면요, 그 안에 철학들이 있는데 그 철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짜 노동과 자본의 어떤 대립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 대표자는 노조고 자본 대표자는 재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가계와 기업을 대립시키고 사람하고 공공 또는 이윤을 대립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국가 규제하고 공공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노동이 이제 자본이 이제 신자유주의로 이래가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노동과 가계를 착취를 많이 하니까 국가가 국가 규제적 최저임금 규제 등,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본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아서 노동으로 옮겨야 된다, 또는 가게로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득도 성장론을 갖다가 쭉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철학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리 기제가 뭐냐면은 진보는 도덕이고 민족편이다 생각하고 보수는 부도덕하고 외세편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씁니다, 이게. 진보 쪽에서 어떤 노동담론, 격차담론 하면은 결국은 무슨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을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13, 10% 어쩌고저쩌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벌이다 쳐드셔서 그런데 왜 우리가 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인데요. 정책 현안 이래가지고요. 이 눌러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청와대가 뭘 중시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현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걸 크게 생각하고 부동산 안정화, 건강보험 보장성과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치의 어떤 본질은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어떤 모순 부조리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모순 부조리에 반응할 거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뭘 쫓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전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전체를 고민해야 됩니다. 전체를 고민하지 않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본질이 통합적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 가치 권위적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수로서 산다거나 아니면 그냥 기업인으로 세사원이다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만 하면 되는데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작은 현안을 갖다 크게 부각합니다. 중요한 현안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저 사소한 하찮은 것을 갖다가 크게 이제 부각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를 고민해 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 문제를 갖다가 하면서도 노동 인권을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사회안전망청 실업급여를 갖다가 아주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말도 안 하겠는데 그냥 제가 볼 때 아니 어떻게 그 돈 받고 사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거 확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소수는 올라가는 거고 다수는 노동시장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래? 그 사람 인권은 어떻게 되니 하면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요. 이럴 때면은 말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를 들이대버리면 참 압도한 어떤 마음이 아주 잔악한 폭력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갑니까? 자, 이거는 짠 게 아니고요. 저희 평양에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러는데 저게 뭐 민족의 자본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교의 저런 얘기인데 참
사실은 민족 자존 조국 통일 남조선 해방이라는 게 저쪽에 오만했던 자유와 인권에 대한 탄압의 사실은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른바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자유, 인권, 번영, 보편, 이성과 상식, 그거를 갖다가 깡그리 개무시하는 철학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민족주의가 지금 한국 사회에 저희 세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열등감들이 있는 겁니다. 저 반문명사회, 야만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경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직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바로 어떤 진보는 나름대로 어떤 이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에 따라 가지고 아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이걸 갖다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평양에 가가지고는 저런 발언을 하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게 남미의 그 혁명 영웅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라고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그다음에 이런데 페루 이런 데가 다 이렇게 그 볼리바르를 갖다가 영시한다. 저기 파리에 가면요, 저기 센강변에 노트르담 대성당 근처인데 거기에 보면은 요 볼리바르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30년쯤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왜 그러면은 남미 사람인데 이게 거기에 그 파리에 이 동상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언제 파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에 와가지고 그 프랑스 혁명 그것을 갖다 보고 엄청나게 감동 강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난 아들입니다. 이게 자유평등파회라고 하는 그런 혁명 이념을 갖다가 수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걸 남미에서 이제 구현을 갖다 해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남미 혁명 영웅이니까 그래서 집회 있는 거예요. 저건 베네수엘라 집회고 그다음에 이 위에는 저기 볼리비아 집회인데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혁명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런 얘기합니다. 나는 12년간 통치하면서 몇 가지 확신을 하게 된다. 일시월 혁명에 바친 사람들은 바다의 쟁기라는 것을 다룹니다. 이게 죽기 6개월 전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저희 같은 우리 세대가 민주운동을 하느라고 학교 졸업을 부끄러이 여기고 그다음에 위장 취업들을 하고 저도 했습니다. 감옥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어떤 오만 가지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전형적으로 했습니다. 가족 도망갔고 무기징역도 1년 당하고 그다음에 무슨 위장 취업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이거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딱 저희 얘기예요. 일신을 민주운동에 바친 사람들은 바다의 쟁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서 그런 어떤 이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시몬 볼리바르는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는 왜 자기가 그 바다의 쟁기지 남기지는 다름없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에서 이제 왜 북미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남미는 저렇게 됐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 북미에 대해서 심한 인종적 분열이 있고 토지수에 집중됐고 뭐 민주적 자치와 정치경을 부재하고 높은 문명들의 인간의 정신을 밝혀는 종교가 없었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도 왜 남미와 북미가 초기 조건이 비슷했던 것 같아 저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다가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해설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지금 남미 어떤 혁명가들의 어떤 저기 좌절과 고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을 하긴 좀 합니다,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저기 25번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터커빌 책이에요. 2009년 7월 1일자로 뉴스위크 선정 100대 면제가 있어요. 1번부터 25번까지 전부 다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정책 담론서예요. 정책 담론서 1번이 미국의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종업이원, 역사, 그 다음에 뭐 자본론, 군주론 이러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얼마나 높게 평가를 받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 책을 한 5년 전에 봤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이걸 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왜 이 책을 갖다가 일찍 보지 않았을까? 만약에 일찍 저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80년대 분위기에서는 우리는 러시아 혁명사, 중국 혁명사, 베트남 혁명사, 니카라과 혁명사 이런 책들을 갖다가 봤을 거,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들은 아마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인류 어떤 보편 교양과 한국의 어떤 우리 대학생 교양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급속도로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급속도로 압축적으로 태어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왜 민주화운동에 우리가 인생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결국 바다에 징기질한 것이냐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답들을 갖다가 좀 갖고 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요 사람이고요. 전 나이가 뭐 1859년인데 이 사람이 35년에 썼잖아요. 1805년생이니까 나이 30에 쓴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 30 넘은 사람 좀 있죠, 그죠? 아니면 30에 근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부부의 명절을 갖다가 썼습니다. 한번 좀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은 꼭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갔다가 아주 상세한 조사 연구를 해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9개월 동안 쭉 돌아보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썼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또 출마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원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담론도 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떤 어원이 돼가지고 뭔가 정치도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롤모델로 삼고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두꺼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결론은 저겁니다. 이게. 미국을 가보니까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더라. 왜야? 프랑스만 하더라도 혁명하니까 온 유럽에서 그냥 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온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적이 없네. 양대양이 있고 위에 캐나다 있고 멕시코 있는데 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다음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땅도 있고 뭐 등등등. 그래서 자연환경이 정말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법률도 굉장히 훌륭하더라. 그랬는데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들의 어떤 관습, 습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남미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다음, 근데 이제 참 저희 제문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제가 바로 요 내용인데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행정권의 특권이 크면 클수록 국정에서 행정권이 차지하는 영향력의 정기례에서 선거제도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얘기 뭐냐면은 권력 자체가 너무나 크니까 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뭔가 자기도 주고 뭐 돈을 주고 예컨대 이런 정도 그냥 권력이 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 사생결단의 전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선거된 전쟁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군주제에서 말입니다. 원래 군주제는 군주가 모든 것을 갖다 다 지고 흔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선거로 싹 바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폴란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를 둘러싸고 사생결단의 전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작동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은 합중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생명을 내놓겠다는 말씀 시민은 없다. 그 까닭은 대통령의 권력이 정부 수반이 될 경우 자기 친구들에게 나눠줄 권력, 재무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의 영향력이 강범위하면 할수록 행정권의 지속적인 활동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또 정부들은 다스림에 길들여진 국민 더욱이 강력한 행정권의 통치에 익숙해진 국민의 선거를 치르면 텔레비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미국은 왜 저게 잘 작동하나 보니까 합중국 대통령이 보니까 지고 흔들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가 왜 이제 이렇게 작동하지 않느냐 하면 대통령한테 특히 행정부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갖다 보지를 못하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좀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직선 대통령은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뭐 좀 더 인품도 좋고 뭐 이러저런 사람들을 뽑으면 되겠지. 이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이게 정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1830년에 토크빌이 그런 식의 어떤 사고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갖다가 딱 짚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대통령이 탈원전을 할 수 있구나.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만 올릴 수 있구나.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막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의 어떤 저기 그 쌍방 뭐 몇 킬로는 뭐 그냥 뭐 군사 훈련도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눈과 귀를 갖다가 다 막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권한 그게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사실은 법률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경제감치 장치를 갖다가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그 권력을 우리가 차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런데 상시적으로 이거는 국정농단이 권한 남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냥 어떤 대통령이든지 틀면은 다 그냥 감옥 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였죠. 근데 그걸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자, 아까 말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국의 강령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심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은 강령이 부실하고 공심이 부실하냐 하면은 권력 그 자체를 갖다가 잡으면 엄청난 적과 뿔이 있고요. 미운 놈한테는 먹일 사약하고 오라툴이 있어요. 권력 놓치면은 다 죽어요. 감옥 가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냥 닥치고 그냥 권력 쟁취죠. 그죠? 닥치고 선거 승리입니다. 그죠?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죠? 당장 세계도 곤란할 거예요. 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공심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인데 이것이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서 이제 강령이 사실은 이렇게 좋은 말 대잔치에 모순적인 말투성이고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그 문서가 돼버린 이유죠. 그죠? 그리고 항상 어떤 욕 들어먹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공심 자체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저는 1830년에 토크빌이 이미 다 했던 얘기인데 저거를 갖다가 백몇십 년 지나가지고 보고 우리가 참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하면서 너무 큰 거를 갖다 놓쳤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토크빌이 이제 불과 30회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격동기를 갖다 이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스펙트럼이 하는 뭐냐면 온도를 갖다가 확 올리면 여기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00도씩 가열해서 스펙트럼 빛 안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 1000도, 1500도 가열하다 보면 딱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혁명이라고 하는 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갖다 겪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부닥치면서 그것은 뭐 번쩍번쩍 뭐가 딱 보여요. 이게 인간의 본질, 국가의 본질, 민주주의 본질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분은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갖다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쭉 그 미국 사회를 어떻게 봤는지를 가지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는 한국 사회를 갖다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첫째, 장님 코끼리만 찍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은 이게 공포와 어떤 이 정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라보고 올라가서 소득공공 올라간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갖다가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는 세분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분자와 세분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시 어렵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계속 계시면서 좀 넘겨주세요. 앞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갖다 바라보면 볼 때 이제 이 장인 코끼리 만지기라 가지고요. 그래도 코끼리라고 하는 개념은 잡아야 돼요. 코끼리 다리 4개잖아요. 코가 길고요, 꼬리 있고 등 있고.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도 자원 배분의 방식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국가하고 시장하고 사회는. 국가는 강제로 발전하고 시장은 상근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서로 호혜적이 연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코끼리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떤 다리 3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환경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거는 강령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플랫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플랫폼 밑에 원래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플랫폼은 밑에 운행 환경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바다로 다닐 건지 산으로 다닐 건지 평평한 도로 다닐 건지 그 다음에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구나. 자, 그러겠을 때 우리 어떤 지리적 조건들을 보면 우리가 처음 보면 지리적 조건으로 따라서 해운과 부와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문명의 중심지에 인적이 없습니다. 이거 해운입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이 사실 그래서 일본은 근대 문명 가장 빨리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천 시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너무나 안정된 체제다 보니까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는 삼면에서 적이 못 옵니다. 이게 그죠? 아주 안정적입니다. 우리 사진은 외침만에 바닷가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외침 크게 받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부 정치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는 국가가 박지를 하려면요, 사람들은 원래는 튀는지 반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튀기가 곤란하네 이게. 그럼 국가 갑질에 무한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이제 조선체제가 승리한 근본주의로 가고 물질적 생산력을 경시하고 도덕 정치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구와 지리적 조건상 우리 에너지와 식량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을 보면 저렇게 보다시피 새까맣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력적 국정을 맡고 있던 나라 중에서 경제력 격차가 저렇게 큰 두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거꾸로 이제 핵 때문에 군사력 격차는 거꾸로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뭐냐면 서로 동일하게 했다 그래요. 체제는 가장 상이합니다. 이게 엄청난 불안요인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그죠? 이게 보통 경제력이 좋은 쪽으로 흡수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핵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남한은요, 그냥 분단 상태로 살 수 있죠. 그죠? 통일 반대할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어떤 이 정책 플랫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설계를 할 때 가장 보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는 저겁니다. 지리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 어떤 생명선 이 바다들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경신대기인가 얼면대기가 있습니다. 1670년에서 1671년인데 한 100만 명이 정도 굶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 정도 됩니다. 지금은 5천만, 500만 명이 굶어 죽는 겁니다.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제가 김씨예요. 김이박이 45%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죠? 근데 보면 족보들이 형성된 게 보면 다 17세기쯤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왜 그랬을까? 인구의 어떤 10%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 과정에서 손이 끊어진 사람만을 끄고 족보를 구매할 수도 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제 얘기는 저 경신대기인가 얼면대기인가 아마 엄청난 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대기근이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도 보면 대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저기 보다시피 저렇게 사람고기 구워 먹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와요. 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 문 똑똑 두드려가지고 저기 할아버지 돌아가시다고 보이는데 저기 다리 한쪽만 빌려주세요. 저기 며칠 뒤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때 갚을게요. 요 대화들이 있어요. 아니 대기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큰 비극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당연히 일본에서는 저렇게 막 그냥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선에서는 반란이 잘 안 일어났습니다. 왜? 이거는 양반들도 다 굶어 죽었거든요. 이게 북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북한도 근데 당 간부들이 어떻게 잘 살고 나머지 못 산다 그러면은 그냥 뭐 굶으면은 이제 축창 들고 일어나서 쌀 틀러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잘한다 그래야 됩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갖다가 배웠을 거예요. 거기 보면 1600년대에 일어난 어떤 주요 어떤 사건들을 보세요. 보면 그 큰 대기근이 없어요. 이게 일본에는 딱 서술되어 있는데 저는 제 얘기는 우리들이 기존의 어떤 이 교육 자체가요 정말로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못 보게 한 겁니다. 만약에 경신대기인가 을병대기근을 갖다 했다 그러면은 왜 그랬는지, 그죠? 그럼 그때 그럼 지배층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쌀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뭐냐면 쌀 수입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쌀을 갖다가 이렇게 빌리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예컨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냐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거를 갖다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위정자들이 정말로 민생을 갖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다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서 저기 중요한 어떤 이 사건들이 보면은 베테르레가 제주도에 표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소현세자가 뭐를 갖고 왔고 하멜이 제주에 표착했고 이거 상평통보 나오고 이러저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 경제 깡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뭐 경제를 갖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갖다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북한 대기근도 저쪽에 어떤 경제 깡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저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왜 한국이 제가 민주화운동이 이게 결국은 바다에다 쟁기질하는 거나 다름없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첫 번째가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너무 떨어졌어요.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강령을 보면요, 그 공공개혁 저기 자유국가 강령에는 공공이란 말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당의 강령에는 공공이란 말들이 있는데 공공은 항상 좋은 거로 나옵니다. 뭔가 좀 확장해야 되고 늘려야 되는 어떤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우리 그 지난 대선 때 그 얘기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어떻게 나왔냐면은 공공부문 통계 보니까 OECD 평균은 21.3%인데 한국은 7.6%더라.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절반으로 늘리려 그러면은 3%포인트만 늘면 된다. 그 3%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바로 81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공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통계청이 대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통계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공공부문 통계가 보니까 233만 6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가겠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우리는 어떤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 삼성, 현대, SK 이런 순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전력공사, 편의주택공사 이것뿐만 아니라 포스코하고 농협과 KT는 원래 민간기업입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으로 분리돼요. 그런데 사실은 공기업이죠, 그죠? 정권 잡으면 다 전리품입니다, 그죠? 전력업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들어누워 있는 수많은 기업들, 근데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 같은데 거기도 사실은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권력자가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업이 엄청나게 사실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로 중간에 다 끌어내리는 다 검찰 수사 활동을 합니다.
이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그러저러한 인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겠습니다. 자, 공무원 자리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데 일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인사원에 가보면 일본 공무원의 어떤 임금 체계들이 다 있어요. 이제 수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이제 평균 근속 연수 6년이 깁니다. 이게 나이가 평균 한 살이 많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30%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공무원 평균이 5,130만 원입니다. 우리는 6천만 원쯤 됩니다. 알고 있죠, 그죠? 공무원이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연금이 그러면 어떠냐? 연금도 우리가 월등히 셉니다, 그죠? 자, 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일본은 공무원 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뭐냐면 50인 이하 기업 36.9%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인 이상 64.1%를 갖다가 뽑아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근속 연수하고 나이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해석기라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기업 교업의 능력치가 큰 나라 아니죠, 그죠? 큰 나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짜리를 갖다가 36.9%나 뽑아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갑니다. 한국은 보다시피 비교대상 민간임금 해가지고 저건 뭐냐면 이 나라 지표라고 나옵니다. 이게 상식으로다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상무관리직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상식으로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그죠? 우리 기업 총비는 능력치가 크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놈을 갖다가 가지고 바로 이 원통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하고 1대1로 비교를 하니까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 급여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를테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은 국가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약탈 도구였습니다. 그죠? 그거 도구였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에서는 국가 구성을 내지는 이거는 뭐냐 공공 사무를 처리하는 존재고 공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조선 그랬죠, 일제 그랬잖아요. 그 뒤로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그다음 국가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게 이거가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는 공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제반 어떤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드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자, 일본으로부터 진짜 배워야 될 게 아주 많이 있는데 제대로 못 배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연금에 관한 얘기 자세히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공약들이 나왔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헌법에 보면은 총강에 보면은 제7조가 공무원에 관한 얘기인데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법이 일본법이에요. 일본은 뭐냐면 이게 공무원 관련된 조항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조항에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15조에 뭐냐면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의 권리가 있고 15조 읽어보시죠.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일은 국민의 고유 권리다. 이걸 선정합니다. 이거죠. 눈 깔아. 그 국민이 몽둥이 들고 공무원을 앞에 놓고 줬다 눈 깔아. 딱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죠. 그죠?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 권리다. 그 다음에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 봉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건 정신이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잖아 강령이라는 것은 겁니다. 철학이 있고요. 정책 패키지가 있고 정책 기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방침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공무원 급여법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강령으로부터 공무원 급여법을 갖다가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핑켓을 들고서 그걸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강령이에요. 또 하나 공무원 총정원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999년 1월 1일자로 27만 3,982명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 틀 안에서 사람들 아가를 그만큼 뽑는 겁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는 이게 딱 동일했어요. 박근혜 때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제 얘기는 왜 이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끼치는 행위인데 왜 이게 총정은 영이죠? 왜 총정은 법이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국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들이 힘을 가지려 그러면 철학만 갖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철학 무시되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런 상태에서 철학, 정책, 기조, 그 다음에 이슈까지를 관통하는 우리의 어떤 강령 또는 우리의 어떤 바이블 있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으면 이걸 갖고 사회를 위해서 발언할 수 있고 저 진보 동네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야마 이 답답한 인간들아 하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마치 20대 어떤 초반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이른바 복음 같은 강령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체화하면은 30대, 40대 그냥 뭐 저 안에서 저 무슨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단칼에 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청년 정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청년이 약자니까 마치 여성한테 튀어주듯이 또 튀어주세요. 장애인한테 튀어주듯이 튀어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그죠? 필요하면 좀 더 써야 되는데 가장 베이스는요. 지금 현재 요순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존의 기성 정치들 있잖아요. 기성 정치가 정말 복음다운 강령이 있잖아요. 그거 바이블다운 어떤 강령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진보보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 이슈까지 일반된 어떤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저쪽은 아예 시대착오적이고요. 그러면 뭐냐면은 청년들은 이러한 것을 딱 그냥 이렇게 체화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체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강령이라는 무기를 들고 말입니다. 공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한때 386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논리 폈어요. 우리 청년이니까 참 책임을 갖다 기성정치에 이렇게 기성세대한테 놓기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치고 우리가 내치기 아니라 그 당시 김대중이나 이회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내치고 딱 갔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기 아까 그 조선 600년 동안 말입니다. 지금 조선 정치, 사임 정치의 부활과 비슷합니다. 500년 전에 조광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재생산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청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이 공신과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강령들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지금 배치 달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뭐 배치 달아도 꼭 같이 됩니다. 저희 세대가 같이 되고 그 윗세대도 같이 되고 저기 위로 올라가면 조선 선배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이렇게 철학부터 정책 기조와 이슈까지 탁 그냥 이렇게 일이관지하는 그 생각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